네. 다시 시작할게요. 붕당 정치의 수련 한번 보세요. 발생이 이 배경이 중요해요. 왕권이 약해진 선조의 살인 동역으로 살인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세력을 등용을 한다는 건 이 세력의 대항마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훈구와 외척 세력에 대한 사립 내부의 의견 충돌 시작. 근데 이제 되면서 이렇게 살림도 올라오면서 점점점 초심을 잃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쵸? 그래서 내부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기성살림은 소극적이고 신진살림은 또 적극적으로 이런 세력들을 또 격파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척도 있어. 훈구 세력도 있어. 그러니까 훈구 세력, 외척 세력도요. 갑자기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종 때 살림을 등용했어도 이게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았어. 그리고 점점 저 왕은 입지가 축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살림을 등용을 했는데 살림 같은 경우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붕당이 왜 일어나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런 세력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세력, 살림, 기존의 세력. 아주 신진 살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력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어. 사실은 그래서 붕당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붕당 같은 경우도 밥그릇 싸움이에요, 사실은. 너무 자리가 적어.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뭐 책에다 교재에다가 아니 이런 싸움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입장이 달랐어.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해진 거야.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 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력이 있고 또 이런 세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형성돼. 아니 그러면 붕당이 굳이 동인 서인은 또 뭐야? 남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최초의 붕당은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의 임명 문제와 정치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이조전랑 같은 경우는 당하 간의 청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조전랑이란 뜻은 뭐야? 원래는 정랑과 좌랑의 합침이 전랑이에요. 정랑 같은 경우는 정오품이야. 좌랑은 정육품이에요. 이 둘이 합쳐져서 이조전랑이 되는 거거든요. 이조에 속한. 그러면 전랑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판사 그리고 판서 있잖아. 뭐 정승 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그 판서와 참판 참의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당상관 이하 이조의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말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당상관에 거기다가 당상관도 아무 말 못해. 이 이조전랑한테는 분명히 이조전랑이 당상관보다는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관리 임명권이나 이런 권한에 있어서는 당상관들도 이조전랑을 터치를 못하는 거야. 심지어 당상관 청거에도 이조전랑이 힘을 발휘해. 그러니까 판서들도 이조전랑의 동의 없으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아니 쟤네들이 분명히 나보다 벼슬은 낮은데 내 임명권을 제가 갖고 있어. 쟤네들이 얼마나 그 이조전랑이라는 그 위치가 높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되고 나면 그 위에는 앞으로 이 사람이 더 올라갈 길은 뭐야? 이 사람들이 판서 아니면은 정승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엘리트 코스인 거예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되고 이조전랑의 문제와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얽히면서 이제 붕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야. 동인 같은 경우는 김여원으로 대표돼요.
서인은요 심의겸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인이 이렇게 됐고 서인 세력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김여원 같은 경우는 동대문 쪽 건천동 중구 인현동에 거주하고 있었어. 그래서 김여원을 지지하는 신진살인파와 이왕 조식 서경동의 학문을 계승한 영남살인학파가 동인에 속하는 거야. 서인 같은 경우는 심의겸이 서대문 쪽인 그쪽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성북구 정릉도 이쪽이 서인들이 이쪽을 많이 드나드는 거야. 그래서 심의겸 쪽에 드나드는 사람은 서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한양 산성 내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성살인과 이 성은동의 학문을 계승한 기요살인학파. 그러니까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동인. 그 다음에 기요학파인 뭐 이런 분들의 그 학문을 계승한 서인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붕당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게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원래는 훈구파대 살인이었어. 그런데 훈구 세력도 이렇게 약해지면서 또 살인끼리 또 붕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훈구파도 이제 제거가 되고 살인들이 계속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살인이 나눠지는 거지. 동인, 서인. 이제 또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붕당 정책의 성격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성격에 따라 결집되는데 상호 비판과 견제의 3사 언론과 이주 전랑의 비중 강화. 그래서 공론을 중시하고 살인 자체의 대립이 일어나서 16세기 후반 이후에 발생하는데 전국적 장기적으로 지방의 서원과 농정을 근거로 완전히 세력을 떨치게 되는 거예요. 붕당은요, 즉 뭐예요? 왕이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권이 약화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뭐야? 지배층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좋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정치로 보고 그리고 백성들로 볼 적에는 이 붕당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서로 예전에 그 훈구파 살인파 같은 경우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줬어.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나눠진 다음에는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제거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정국으로 치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붕당 정치 전개 보면 선조 때 이렇게 나눴어요. 광해군 때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광해군 때 일시적으로 북인이 집권해요. 근데 광해군은요, 계속적으로 왕이 됐어요. 왕권을 행사해서 못했어. 제거됐잖아. 그러니까 인조 때 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또 집권해. 그리고 현종 때 예속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숙종까지 경신왕국이 일어나. 숙종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현종 나오죠. 현종 한번 보세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현종 같은 경우는 예속 논쟁으로 해서 상복을 입는 기간으로 괜히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학문적 논쟁이자 정치적 다툼으로 서인과 또 남인이 생겨.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설명이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남인의 우생 속에서 서인이 공존하는데 숙종 때 경신왕국이 또 일어나요. 이게 남인일파가 정치적으로 서인에 의해서 또 제거가 돼. 지금 보면요. 그래서 황국정치, 숙종 같은 경우는 황국정치로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경신황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 자체가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황국정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계속 그런 방식을 취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내실이 약해진 정치를 하신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인이 재집권했어. 그러면 사화와 붕당의 차이는 뭐냐 이거야. 사화는 16세기 전반 중앙에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으로 단기적인 정쟁이었어요. 그런데 붕당 같은 경우는 16세기 후반부터 계속 일어나. 외척 세력까지 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살인파 자체의 대립으로 지방과
지방의 서원과 농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대립을. 그러니까 살인파는요 끝까지 가신다고 보면 돼요.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너무 약해지고 굉장히 내공이 약해지는 정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인파로 해서. 사실 살인파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찌하다 보니까 정몽주의 그 학풍을 이어왔던 사람이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따가 또 정도전도 제거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본인들 자신들끼리 또 세력이 갈리면서 붕당까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남인에서 북인이, 남인은 뭐예요? 계속 오다가 선조 때 남인이 주도하게 돼. 그러다가 한번 이제 적어 보세요. 그러다가 북인이 오지. 북인이 또 우세하게 돼. 언제? 광해군 때. 그쵸? 북인 집권. 제가 볼드체로 적어 놨어요. 그리고 북인이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뉘어져. 그리고 서인이 인조반정 때 또 대두가 돼요. 기가 살아서 이제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이러다가 1623년 지나면서 서인과 남인으로 또 같이 합쳐지면서 현종 때 서인이 또 일어나게 돼요. 여기 보면 남인의 우세 속에 서인 공존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 현종 때 또 서인으로 쭉 가다가 예속 논쟁으로 또 남인이 일어나게 돼. 그러다가 서인으로 돼서 서인이 또 강경파 노론, 그 다음에 온건파 소론으로 또 나뉘어져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서인이 노론은 좀 세, 강성이야. 소론은 좀 온건해. 그런 다음에 노론이 득세하게 된 게 영조 때예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 제가 몇 번씩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야. 그쵸? 그 어머니가 어디에 지금 모셔 있죠? 무슨 궁 있잖아요. 숙빈 최씨, 육상궁. 그쵸? 기억하실 거예요. 자원에서 배웠어요. 그 영조가, 영조 때는 이분이 어머니가 너무 미천하다 보니까 세력이 없어.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되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그 노론과 굉장히 등을 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영조는 노론에 손을 들어준 게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노론이 영조 때야. 그리고 사도세자 때 1762년 때 사도세자가 또 제거당해. 그래서 노론과 또 소론으로 나눠져. 근데 소론도요. 그때 또 소론과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소론 같은 경우는 시파예요. 시파가 뭐야? 소론은 시파가 있어. 남인은 벽파야. 시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아주 당연시 여기는 거야. 아니에요. 세도세자의 죽음을 굉장히 동정하는 조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종종한 거. 벽파 같은 경우는 세도세자의 죽음을 무시했어. 그거는 그래도 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란 말이야. 그래서 시파, 벽파로 또 나뉘어져. 이 시파를 누구예요? 정조가 그러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좀 동정하는 시파를 또 등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서 결국은 정조가 뭐 제거를 당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명이 단명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승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또 노론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요. 시파, 벽파로 나뉘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면요. 출발점이 지금 동인 서인이에요. 거기서 동인 여기 선조 때 이렇게 됐죠. 광해군 때 북인 집권했었죠. 요거 문제 가끔 나와요. 광해군 때 서인 막 이렇게 나와. 동인 막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인조 때는 인조반정 때 서인이 집권하면서 서인과 남인이 같이 공존해. 그러다가 서인 남인 또 일어나고 서인이 또 뭘로 돼요? 강경파 모론, 그 다음에 온건파 또 뭐가 돼? 소론으로 나눠져. 그러다가 노론이 영조 때 즉세하고 그 다음에 소론은 또 시파, 남인은 또 벽파로 나눠져.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선은요 계속 이렇게
파가 갈려지다가 결론 끝에는 노론 쪽이 주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아, 붕당이 이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구나. 붕당이 이렇게 막 계속 변모하는 거야. 동인 서인에서 막 북인도 나오고 남인도 나와. 그 다음에 노론 소론 또 갈려. 그 다음에 뭐예요? 서인 또 남인 이렇게 되면 소론 남인 또 이렇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소론이 또 어떻게 돼요? 사도 정조 때 소론이 좀 득세하는 듯 하다가 어떻게 돼? 이제는 노론 쪽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변화를 잘 보시고요. 특히 광해군 때, 그 다음에 현종 때, 그 다음에 숙종 때 이런 이 일들이 벌어진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서인이 많이 득세했어요. 북인은 득세한 적이 별로 없어. 북쪽으로. 그쵸? 한번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명과의 4대 정책이 일어날 거예요. 그 앞으로 북인, 서인 이런 거는 다시 설명할 시기가 오니까 보시면 돼요. 명과의 4대 정책. 그러면 4대 정책은 누구한테? 조나주의 나왔었죠, 아까. 조나주의를 주장한 파는 누구? 기억하셔야 돼요. 훈구파? 살인파? 그쵸? 아무튼 간에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명과의 4대 정책인데 나쁜 말로 하면 명과의 4대 정책이고 좋은 말로 하면 실리 외교야. 4대 정책은 정권과 국가의 안전보장, 그 다음에 활발한 문화교류 여러 가지 조나주의 사상이 16세기 이후에 퍼지게 됐어요. 사신 파견에서 사신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사신 이러이러한 물품들, 수출품은 뭐였어? 수입품은 뭐였어? 그쵸?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한테는 이렇게, 명나라한테는 이런 정책을 폈고 대부분 큰 그림이 4대 정책이야, 명한테는. 그런데 여진한테는 교린 정책이야. 교린은 뭐예요? 화친 정책인데 회유도 하고 어쩔 땐 강경하게도 나갔어. 회유 정책 보면 무역관을 설치하여 국경 무역도 허용하고 이런 것도 귀순 장려하고 이랬지만 강경책으로 뭐 있어? 세종 때 사군 육진도 해서 그것도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진 정벌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강경 정책에 뭐예요? 3인 정책이 뭐예요? 이주시켜 북방으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방관을 또 임명해. 3인하고 토관제도는 같이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세종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은요 정치도 잘해요. 외교 정책도 아주 잘하셨던 분인 거야. 그 보면 요약정리 때 제가 넣어놨죠. 상피제도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토관제도 실시했어.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요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뭐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야. 세종 때는 이게 필요했죠. 그러면 개척을 한 다음에 아무도 안 가. 그럼 개척하는 이유가 없잖아.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가 있게 만드는 것이 이런 제도적 보완인 거예요. 그리고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정책 보면 교린 정책에서 일본 이 정책 한번 잘 보세요. 일본은 이제 교린 정책으로 해서 삼포 개항이라는 게 나와요. 부산포, 제포, 연포. 제포는 어디야? 창원. 연포는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해약조 꼭 보세요. 개해약조는 1443년에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서 맺은 조약. 요게 가끔 나와요. 앞으로 일본하고 맺은 조약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삼포 개항, 개해약조 이게 시발점이야. 이거 꼭 보세요. 강경적 그런데 이렇게 화친만 한 게 아니야. 교린만 한 게 아니고 교린 정책만 쓴 게 아니라 강경책도 썼어. 뭐 아까 얘기한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쓰시마섬 정벌 이런 것도 있었던 거야. 외구 격퇴했죠. 동남아도 뭐 많이 문물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이 잘하고 이랬던 외교 정치가요. 사실요 세종 때 일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종 이후에 중종 막 나고 이러면은 벌써 중종 그 다음에 연산군 뭐 이렇게 그 성종 가고 연산군 가고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연산군 한 다음에 중종이죠. 이런 게 벌어지면요 외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 일 처리하기도 너무 바빠. 서로 그냥 싸우고 난리 나는 것만 바빠서 외교에 대한 성과는 많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당연한 순리죠. 왜냐하면 지금 내
내실도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외교를 아주 견고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막 섞이고 막 그냥 당파 싸움하고 그다음에 붕당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막 광해군 때는 막 이 북인이 섰다가 또 뭐 서인이 섰다. 이제 선조까지 오게 되는 거야. 선조 때 막 격화가 돼.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야.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한번 정유재란 뭐 정묘호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 그러면 완전히 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일본도 그때 막 개혁이 되면서 완전히 통합이 되면서 일단은 임진왜란 통해서 어떤 그 국군을 자꾸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당전쟁을 이렇게 뭐 저기 승리하고 이랬을 적에 보면 연개소문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대로도 못하게 했었어. 다른 신하들이요. 너무 그 성정이 포악하다고 해서. 그런데 연개소문이 일일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뽑히게 해달라고 해서 겨우 대대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대망리지 뭐 이런 사람이 됐어.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 신하들을 다 제거하면서 연개소문이 일어섰고 그 다음에 고당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때요? 참가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세웠단 말이에요. 임진왜란도 그래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했지만 일본에서도 어떻게 돼? 외에서도 그런 전쟁을 한번 일으켜야 자기 밑으로 딱 질서를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마음 한뜻이잖아요. 그 사람 밑으로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임진왜란 이후로 그 외에서는요 정말 얻어간 게 많아요. 많은 무슨 노예들도 많이 데려가고 했지만요 특히나 그때 도자기공을 굉장히 많이 한 1000명 정도를 끌고 가요. 그때 임진왜란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해 부흥이 일어난 게 외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뛰어난 도공들이나 뭐 선비들 그런 사람들을 그 데려가지 않았으면요 노예로 뭐 데려가거나 뭐 그렇지 않았으면은 외는 일본은 그때 성장이 굉장히 더뎠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로 보기에는 정말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 조선을 침략한 게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전개 과정.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삼포해란에서 을묘해변, 그다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삼포해란이 일어나고 이미 그때부터 시초가 보이는 거야. 싹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활약, 요거 제가 전개 과정을 일부러 넣어놓은 이유는요. 문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내용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개 과정을 일부러 넣어 놓은 것이에요. 임진왜란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맹활약 있고 광해군의 중리배교들 나오죠. 그 다음에 여진조, 그 다음에 인조반정으로 북인과 광해군의 실각, 그 다음에 호란 발발, 그 다음에 북벌론 일어났죠. 호란 일어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청과의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북벌론이 꼭 따라 나와요. 그리고 정묘호란 또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뭐 전쟁이 일어나. 그 다음에 북벌론 제기하고 그 다음에 서인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또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보면요 굉장히 안타깝고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그 정치적 세력들을 보면 참 막말로 가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막 수단을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뭐 어떤 이슈를 자꾸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보면 특히 여기서 보면요.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그럼 뜬금없이 호란이 발발하는데 북벌로는 뭐야? 다 배경이 있어요. 그렇죠?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왜 뜬금없이 친명 배금 정책이 일어나지?
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드릴 거예요. 외란전의 정세 한번 보세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일어나. 국론이 분열되고 분당 정치로 인해서. 그러면서 국방력이 약화되죠. 반군수포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요약하면요. 군역을 지는 데 있어서 제대로 시스템이 굴러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대신 가는 사람 많죠. 그 대신 가는데 젊은이들이 가는 게 아니야. 늙은 분들이 뭐예요? 노인분들도 막 입대하게 돼. 대신도 많이 가. 돈 받아서. 그러니까 그 참 안타까운 그 프로를 하나를 봤는데 그 이제 군역을 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생을 다 군역을 대신 오다가 끝나신 분이야. 거의 막 60세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킬 만한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영진에서 복무하는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대가로 배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안 좋으니까 대신 군역을 지는 대신 뭐예요? 배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전문 군인이 있기가 어려워요. 일반 군인들이라도 훈련도 안 되고 그 노인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늙으신 거란 말이에요. 계속 대신 오다가.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났을 적에는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구 약탈도 심했어요. 그게 임진왜란 전에 정세예요. 충분히 나왔어요. 삼포회란 일어나서 연포 제포에서 외변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임신약조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정미약조는 사량진 외교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삼포외란도 일어나고 임신약조 생기고 정미약조가 체결되고 이런 와중에서 굉장히 혼란해. 근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외구는 뭐예요? 외나라, 일본의 해적들이잖아요. 외구. 그러면 이 사람들 보면 이게 언제도 또 나왔었어. 홍건적과 외구. 근데 언제였어? 고려 말적이었죠. 그러면 외구가 자꾸 나타난다는 건 변방 국경에 수비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결국은 국방력이 약한 걸 알고서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교를 사량진 해변 이후 그 다음에 단절됐던 일본과의 국교를 1547년에 다시 허용했어. 그리고 을미 외변 같은 경우 보세요. 외구가 전남 강진 진도 일대에 침입해서 약탈과 노략질한 사건으로 교육이 중단되고 비변사가 설치돼. 드디어 이제 비변사 얘기가 나와요. 비변사가 나중에 되면 굉장히 그 목적에 설치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때문에 이제 폐단이 일어나요. 비변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 관아가 보유한 군대를 이용하여 그 지역을 방어하는 아까 진관체제 나왔었어요. 진관체제에서 이제 재승방략체제로 바뀌어서 중앙정부에서 장수를 파견하면 군대를 지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승방략체제는 뭐냐면 지방에서는요, 진관체제에서는 지방관이 군대를 통솔했잖아요. 반군수포제는 뭐예요? 재승방략체제는, 방구수포제는 아까 나왔었고, 재승방략체제는 중앙에서 장군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기동력이 약해지는 거야. 시간 벌써 다 갔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을묘 외변으로 인해서 비변사가 설치되고, 여기도 나오죠. 비변사가 이제 상설화가 돼서 완전 기구로 승격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삼포해란 을미외변. 그렇죠? 일본은 전국시대 통일로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대외 침략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것이 조선 침략이야. 그래서 외란의 극복과 역량 한번 보세요.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천조 25년 1598년에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이야. 지금 보면 완전히 이제 사면초가가 되는 거야. 선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임진왜란 시 관리들이 굉장히 부패해 있었어요. 이미. 국내 정세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백성들이 반란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1598년에 이제 그 전에 일어나는데 그 보면 임진왜란 같은 건 1592년에 일어나잖아요.
1592년 하면 딱 100년, 200년 전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조선 왕조가 개창했어. 딱 200년 만에 이런 외란이 일어난 거예요. 16세기 말 국방력 약화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임진왜란이 선조 25년에서 31년까지 지속돼요. 7년 정도.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게 몽진인데 이러면 안 돼, 사실. 그래서 선조 때 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단 말이야. 우리를 놓고 가는구나. 아버지가 그 백성인 아들들 버렸다. 이렇게 간주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임시 조정이 열려요. 7개월 동안. 그래서 신주를 모시고 가는, 신주 아시죠? 위패 있죠? 20기를 짊어지고 의주로 다 가. 의주로 가는데 그때 광해군이, 여기엔 제가 쓰지 않는데 광해군이, 이제 광해군 얘기 나오지만 분조를 해요. 분조가 뭐야? 임시 정부야. 아버지인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고 이분이 뭐야? 분조를 이뤄서 임시 정부를 마련해 갖고 의병장들을 모으고 다시 국력을 집결시키는 공헌을 해요. 세력을. 그래서 의병 세력도 규합해서 완전히 그냥 당하진 않는 거야. 광해군이 그래서 일은 많이 하셨어요.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분조 활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외 세력에 맞서는 세력들을 규합하고 모아서 막아냈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선조는 사실 한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명예지원군 요청으로 평황선을 탈환을 해요. 그러니까 의주까지 가면 벌써 다 뚫린 거예요. 평양에서 의주까지 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한석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 막 쳐들어왔어. 왜가. 그럴 적에 한석봉이 어떻게 돼요? 글씨로 지원병을 안 주는 거야. 한석봉의 글씨를 본 황제가 지원병을 보내주게 돼요. 평양성 탈환하고 그 다음에 정유재로는 외구 격퇴하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여기서 전투들이 벌어지게 되죠. 수군과 의병의 승리 보면 이순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분이. 그래서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을 사수해요. 의병의 활약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병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천민 출신 아니면 평민 출신. 그래서 곽재호라는 분, 조헌, 고경명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곽재호 굉장히 의병장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경상도 의령에서, 그리고 조헌은 충청 옥천에서, 그리고 고경명은 전라도 고흥에서. 그러니까 의병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해군이 이미 네트워크를 다 설정해 놨거든. 그래서 의병 등이 들고 일어나면서 나라를 구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조가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이 의병들을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죄목을 씌워서 의병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왜냐하면 선조한테는 이 의병들이 물론 나라를 구하는 데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일단 다 구하고 난 후에는 뭐예요? 사병화될 것도 우려가 되고 일단은 이 많은 의병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나중에 이 의병들이 훈련도감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뭐예요? 의병들을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성남 백성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켜. 이건 이제 임진왜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이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학의 난이 1596년에 또 일어나요. 그리고 막 의병장도 김덕령도 연루되고 막 의병장 처단하고 막 그 와중에 그래요. 이몽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들을 부추겨서 난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굉장히 이중고에 시달렸었거든, 그때도. 보면 아무튼 보세요. 의병들의 화력이 이렇게 있었어요. 농민이 주축이 되어 전직관리, 승려, 사림 등이 조직. 승려들이요, 굉장히 이때 의병장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 사명대사라고 계세요. 사명대사가 의병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나중에 외나 일본이나 뭐 여러 그쪽에 끌려간 조선인들을 많이 다시 쇠한이라고 하거든요. 쇠환. 그래서 다시 한 6에서 7천 명 정도를 다시
조선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는 그렇게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임진왜란 때. 그때 10만 명이면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때 10만 명이 한성의 수도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은 피로인이라고 해요. 끌려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시 오는데 아무래도 편견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스파이 행위를 일본에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돼갖고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어요. 아무튼간에 한번 보시면 명예 지원이 있어서 조명영화군에 평양속 수복들이 있었고 훈련도감 설치하고요. 여기서 속옷법 설치하고 진관체제예요. 속옷법은. 그리고 무기 보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황하게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 한산도,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행주 대첩. 그리고 여중에 이 세 개가,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 다 이순신 장군이 하신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휴전회담 같은 경우는 3년간의 회담이 결렬돼서 정류재란이 또 일어나요. 임진왜란, 정류재란은 뭐야? 제자가 뭐야? 다시 제자잖아. 정류년에 난이 또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화력으로 명량대첩, 명량,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 가끔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대첩은, 그러면 명량대첩 맞아요? 아니에요. 료량대첩, 그쵸? 그리고 3대 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은 한산도, 그 다음에 명량, 그 다음에 노량이죠. 그쵸? 그러셔서 요 정도 아시고 이렇게 정류재란 같은 경우는 해담이 결렬되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난중일기라는 기록유산, 문화유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난중일기 누가 지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때 지으신 것이고, 일기죠. 이런 일들을 뭐 오늘은 뭐 했다, 이런 것들 적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서적이 있어요.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이 있어요. 징비록이란 거는 그 드라마도 한 적이 있죠. 막 시청률이 그리 높진 않은데 유성룡이 사실은 주인공이야. 징비록을 쓰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말자 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조한테 그걸 주면서 이제 떠나시죠. 근데 선조는 참 그래요. 그러셔요. 아무튼 간에 임진왜란이 이렇게 했는데 승리에 더 자세히 제가 넣어놨어요. 이것이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임진왜란이 발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되고, 의병, 수군, 그 다음에 명예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극복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정류재란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됐어. 그런데 임진왜란의 승리에는 이러이러한 전투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놨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죠, 사실은. 옥포해전에서 사천해전, 그 다음에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부산포, 그 다음 이렇게 가요.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임진왜란 때 전투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유재란의 전투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유재란 때는요, 명량해전하고요, 그 다음에 노량해전이에요. 그래서 노량해전에 지면서 뭐예요?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정확히 넣으셔야 돼요. 그때 고려 말에는 고려 때 침략한 족들 있죠. 나라도 있고, 그 정리 정확히 하셔서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도 이러이러한 전투 있었어. 정유재란 때 이러이러한 전투 있었어.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하객진전법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막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 와중에 이러이러한 전투가 있었어. 이 정도만 멘션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재란 때 이제 간양록이란 거 있어요. 간양록이라고, 사실은 이건 이제 하나의 저건데, 간양록은 이때 정유재란 때 끌려간 그 선비들 뭐 이런 분들 중에 그 강희맹의 손자인 강황이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그 일본에 있는 무슨 여러 승려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분이 학식이 높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문물도 전해주면서 쓴 거야, 일지를. 그래서 간양록을 뭐 여러 가지,
교류하면서 조선에 알린 거죠.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것들.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간양록을 보면 간양록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분이 조용필 씨가 뭐예요? 간양록이라는 그 노래도 지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끌려가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간양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정유재란 때 3년 동안 끌려간 뭐 승려 지배층과 교류하면서 쓴 것이죠. 이 강왕이란 사람이. 강희맹의 5대손인 강왕이. 그러니까 강왕 같은 경우는 그냥 선비이기 때문에 끌려갔는데 학식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 고위직들, 상류층과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선조 때는 피란을 1번 가셨어요. 인조 때는요 3번 가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정유재란 나왔어요. 정유재란 때 특히 중요한 거예요.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여기 그 대첩이 일어난 연도를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란을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연도까지 적고 그 다음에 날짜까지 적은 이유가 이거예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 옥포여전, 한산도 대첩, 그 다음 명랑, 그 다음에 노량이야.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잖아. 그때 고려 때도요, 침입받은 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국내는 인구 감소하고 농토 확대 이거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체크하시죠. 그리고 양안, 그 다음에 호조. 양안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대장이야. 그거 소실됐고, 그 다음에 토지대장, 소지대장, 이거 사실 끝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호족도 소실됐대. 굉장히 이게 정말 아픈 거죠. 그러셔서 지금 보면 공명척 대량 발급, 이런 거 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은, 뭐예요? 정묘호란의 결과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충분히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결과인 거잖아요. 정묘호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같은 경우는 비변사, 아까 말했죠. 임진왜란으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됐는데 이것이 상설화됐어. 중요해요. 국방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 고취하고 자아반성의 계기가 됐는데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정권 교체되면서 완전히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한 조선의 도공들 있죠. 도자기 만든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지금도 마을을 이루어서 일본에서 살고 계세요. 그분들 후예들이 그 1000여 명을 다 데려갔어. 선비들 뭐 다 데려가니까 막말로 미개했던 그 일본 땅에 이런 분들이 가서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도자기, 성리학, 인쇄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일본이 그때 국제적으로. 그리고 명의 쇠퇴하면서 이제 여진족은 무슨 나라? 청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명나라와 청나라의 뭐예요? 계기가 마련돼. 이게 뭐예요? 건국의 교체가 되는 거. 명나라도 사실은요, 조선에 지원군을 보내면서 많이 쇠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청나라가 그때 싹 교체하는 거야. 청나라가요, 진짜 이 여진족은 고려 때부터 고려에 조공 바치고 이랬던 나라였는데 완전히 변모한 거야. 청나라에서 원래부터 청나라 아니죠. 금나라 세웠다가 후금 다시 일어섰다가 다시 이제 청이 됐어. 결론적으로 중국은요,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잖아요. 한족이 아니에요. 중국 청나라 여진족이란 말이야. 그 대단한 족 같아요. 아니 이걸 집단이죠. 여진족.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집단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 살아남은 거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한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족이 여진족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서 마지막 황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마지막 황제라고. 그래서 광해군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임진왜란 때 했어요. 이분 나름대로는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선조의 마음이 또 갈 때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말로 첩이 난 아들이란 말이야. 둘째 소식.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분조 활동을 벌이고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창대군이 대두가 되니까 선조는 또 그쪽에 마음이 쏘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실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예전의 왕조에서는 또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장자, 정실부인, 소생 뭐 이런 분들. 전후복구 했어요. 광해군의 중립정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민왕도 개혁정치 나오고요. 광해군도 중립정치 나와요. 전후복구는 양안. 그리고 양안 아까 나왔죠. 아주 한마디로 토지대장. 그리고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동의보감 얘기 나오면 꼭 광해군 얘기 나와요. 동의보감 나오면 물론 허준이지만 동의보감 편찬한 시기가 광해군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5대 사고 나오죠. 5대 사고는 이제 어디인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립외교는 후금의 건국으로 명예 압박 사이에서 중립외교 추진. 왜냐하면 광해군이 볼 적에 이미 명은 운명을 달리한 왕조거든. 그런데 청으로 교체되고 있는데 무조건 명한테 사대주의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만큼 외교적인 안목이 있었던 분인 거죠. 그래서 후금의 강성과 명의 요동지방 공략으로 명나라에서 출병을 요청해. 그런데 강옥립이 출병을 갔는데 출병은 갔지만 명나라를 위해서 싸우진 않았어. 그래서 강옥립의 출병과 항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사림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림의 반발이 일어나고 인조반정으로, 그리고 이제 인목대비가 아직 살아있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축출해.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책의 교재에는 그런 얘기까지 쓸 수는 없는데, 사실은 김계시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상궁. 그 사람이 가장 믿었던, 광해군이 그 여자를 가장 믿었단 말이야. 근데 그 김계시의 배신으로 사실은 광해군이 너무 믿다가 반정이 일어나서 그냥 제거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분은요, 끝까지 사셨어요. 제거당하진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시다가 돌아갔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정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에서 이제 김계시가 나오고, 김계시가 그냥 앞에서 다 하다가 그의 배신으로 광해군이 이제 몰락을 하게 돼요. 아무튼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림이 반발이 일어났고 인조반정으로 축출되면서 서인 정권이 수립이 되는 거죠. 인조반정, 서인 천명 배금 정책에서 이렇게 되니까 인조 같은 경우는, 서인 같은 경우는 친명 배금 정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선조 때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서인 때문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서인들은 뭐예요? 친명 배금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정묘호란이 발생하는 거지. 정묘호란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누구예요? 청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호란이 발생한 배경이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이 한 몫을 차지한 거예요. 정묘호란 같은 경우 잠깐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정묘호란 같은 경우는 1627년에 일어나요. 인조 반정 후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과 이괄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괄 같은 경우는 이괄이 반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반대 세력이 되면서 인조 반정의 부당함을 청한테 알리면서 귀화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청은 어때요? 이게 또 빌미가 되는 거야. 아, 저것들 뭐야? 명나라 친명 배금 정책 하니까 쳐들어가야겠다. 이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당함을 후금에 알려서 침입을 후금이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누르하치가 이미 그때 다 통일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봉수 이립 등의 의병의 활약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화약의 성립으로 형제지국이 돼요. 형제지국이 뭐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병자호란 때 배경이 뭐야? 후금은 뭐예요?
국호를 청으로 고치면서 이제 군신관계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형제지국에서 이제 군신관계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병자호란의 마지막 격전지가 그 남한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정묘호란으로 화약이 성립됐다가 청이 이제 정묘호란 때 화약 성립됐어. 그런데 청이 또 군신관계 요구해. 그러니까 조선 내에 뭐가 일어나요? 주화론이 일어나죠. 아예 쳐야 된다. 북벌론이 일어나. 그 선봉장이 최명길이라는 신하예요. 그러다가 주전론, 그 다음에 주전론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주전론과 주화론이 대립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주전론이 득세하면서 어떻게 돼요?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서인의 뭐요? 친명 배금 정책과 이괄의 반란으로 인해서 후금의 그것을 인조반정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이렇게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까지 일어나는. 그때 이미 약해져 있어. 조선은 약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하시다가 못 가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14,000명 정도가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한 달 넘게 버텼죠. 그러다가 식량과 물자 부족으로 결국은 어때요? 머리를 조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이고 3개국고 둘이에요. 이게 뭐예요? 3번 절하고 9번을 머리를 숙이는 거야. 이런 치욕적인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북지방에 큰 피해가 일어났고 청의 인질로도 많이 끌려가요. 과중한 곡물 부담 피해. 그게요, 전쟁이 지면요, 조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이게 고려 말하고 고려 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막사라고 해서 윤집, 홍익한, 오달제 이런 분들 끝까지 그 청에 반대한 사람들 끌려갔었어요. 청나라에.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죠. 그분들을 따로 사당에 모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요, 다 그 붕당으로 일어난 거야. 계속 붕당 정치 일어나다가 붕당에서 막 서로 국력이 약해지고 내실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넘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산성의 삼전도까지 가셨다면 굴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병자호란까지 온 거예요. 정묘호란에서 병자호란까지 와서 결국은 1636년에 병자호란이 벌어지고 임진왜란 잠깐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까지 왔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빨리 해서 문화까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 국사 할 거예요. 국사에서 글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 현대는요, 글이 많지 않고요. 금방금방 가서 제가 보기에는 두 번 시간을 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리 한 번씩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와중에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더 체크를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일어난 일들, 병자호란 때 10만 명 침입했어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좀 예습도 해오시면서 지금 보시면서 계속 외우시고 그 국사 말고라도 개론, 법규, 자원도요. 지금은 차곡차곡 배운 데까지는 지금 다 띄었으니까 배운 데까지는 다 외우세요. 그러셔서 오시면 더 수업하기가 들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수고 많으셨어요.